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오면서 4만 포인트에 육박했던 니케이 지수는 10,000포인트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한 20년간 계속됐어요. 토지 가격도 뭐 잘 아시겠지만 떨어져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올라오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39,000선에 있었던 니케이 지수가 14,500까지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 이제 30년 만에 아까 제가 언급했다고 말씀드린 게 거의 20년 넘게 이렇게 2010년까지 이렇게 빠지다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제 이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럼 일본이 죽는 기간 동안에 어디가 살았는지를 봐야 돼요. 일본이 죽는 동안에 한국은 촌에서 똑같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근데 4년 만에 다 회복을 하고 지금은 2,500 가있잖아요. 3,000도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힘들어지면서 한국은 수혜를 본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한 8개월 정도 잠깐 빠졌다가 그냥 계속 갔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 4년 반에 걸쳐가지고 고점을 회복하고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일본이 제조 강국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본에서 만들던 그런 제품들이 독일, 한국, 그리고 그렇게 다른 국가들,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중국으로 이전이 됐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미국은 소비 국가이고 그 소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필요로 한데 그 제품들 중에 제일 하단부에는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는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가 필요한 예를 들면 이런 옷 만드는 것들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옷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 만들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삼촌이 오시면은 메이드 인 USA 막 나이키 옷 같은 거 가지고 오셨었는데 요새는 뭐 차이나도 아니에요. 어디 막 니카라가 뭐 이런 과테말라 이런 국가들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가에서 저임금 국가에서 만드는 겁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러면서 이 세계 대륙을 미국이 성장을 하면서 2등 국가가 하던 거, 그러니까 3등 국가가 하던 거를 또 2등 국가가 하고, 2등 국가가 하던 거를 3등 국가가 하고, 또 3등 국가가 하던 걸 4등 국가가 하고 하면서 조금씩 경제 성장을 이뤄가는 그런 구조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일본에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상황에 와서 우리나라는 중국이 만약에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 오면은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증시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또 한 번 큰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때는 이제 본사들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최소한 이때처럼만 된다고 하면은 3, 4년 뒤에는 2배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정도 환경인데 아마도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때처럼 증시가 쭉 빠지는 거를 바이든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경제가 대혼란에 빠질 거고 바이든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는데 그럼 정권은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힘들어지는데 그럼 중국이 힘들어지면은 어딘가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가 좋아지냐? 이제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동안 준 힌트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쇼어링, 하나는 니어쇼어링, 하나는 프렌드쇼어링이에요. 리쇼어링이라는 거는 해외에 나가 있던 자국 기업의 공장들을 국내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던 공장들 미국으로 가는 걸로 보셔도 되겠죠. 두 번째는 니어쇼어링인데 니어쇼어링은 리쇼어링 못하면 인접국가에다가 가까운 곳에다가 생산기지를 만드는 거고 프렌드쇼어링은 우호국이나 동맹국에다가 이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탈중국화가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역전쟁 아까 말씀드렸었고 제로 코로나 이슈도 지난번에 제가 한 겨울에 스터디를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중국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었냐 하면 정책은 제로 코로나였어요. 코로나가 한 명이라도 나오는 도시 봉쇄한다. 종파력이 너무 크니까. 근데 중국이 제일 먼저 잠궜던 곳이 상하이예요. 상하이는 전 세계에서 물동량이 제일 많은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상하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유럽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미국 쪽으로도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환자가 터졌다는 이유로 그것도 막 코로나 검사를 하루에 막 10번씩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코로나 나올 때까지 그냥 막 시켰대요. 그래서 발견이 되니까 그 명분하에 항만을 잠가버렸죠. 항구를 잠가버리니까 중국에서 만들었던 물건들이 미국으로 안 가요. 미국은 물건이 필요한데 물건을 못 받으니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선도 거고 물건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니까 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어떤 수요를 하는 국가와 공급을 하는 국가에서 약간 이제 신경전이 있었죠.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랑 약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중국이 또 묘한 시점에 도시를 막 공세를 해요. 그 당시에 어디 공세했다 그러길래, 좀 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저 도시에 뭐 있는지 찾아봐라. 어떤 회사 공장이 있는지 찾아봐라 했더니, 첫 번째로 잠궜던 도시에 애플이 있었어요. 애플 공장. 애플 공장이 있었고, 두 번째로 또 어딘가 잠궜었어요. 잠궜을 때 거기를 찾아봤더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잠궜던 데는 테슬라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공급만 가지고서 지금 미국이랑 뭔가 계속 좀 딜을 하고 있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중국이 지금 공급망을 잡고선 계속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그 유발시킨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미국이랑 지금 뭔가 타협을 보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미국에는 정말로 타협 안 보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100% 금리를 중국이 항복할 때까지 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리 계속 올리면 중국의 부동산에서 못 버티죠. 그럼 여기 안에 지금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가요. 그럼 중국은 더 이상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다 노출돼요. 우리 IMF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1대1로라도 중동이랑 유럽으로 연결시키는 대륙, 실크로드 만드는 게 인도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해안 쪽 연결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다 중국 돈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돈을 못 갚아요. 돈을 못 갚으면 당연히 중국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돈 못 갚게 되면은 이제 누가 나타날 것 같으세요? 나라가 돈을 못 갚으면 항상 나타나는 애 있잖아요. IMF가 나타나요. 근데 IMF 최대주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지금 이 국가들 지금 IMF 구제금을 다 신청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서 한번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아예 물건을 안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다가 앞으로 내가 공급망을 여기다가 올인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공급망을 다변화하자. 다른 국가에다가 여기저기 다 뿌려가지고 우리가 한 투자할 때 한 종목에 몰빵했다가 크게 손실 봐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다. 이런 국가들에 나누겠다라고 이제 힌트를 줬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국가가 인도. 인도가 이미 인구 숫자는 중국을 넘어선 지 좀 됐고, 중국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단 말입니다. 근데 인도는 이제 젊은 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고 똑똑한 인력들이 많아서 이런 이제 휴대폰, PC 이런 거 만드는 거에 상당히 적합한 국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베트남 정도 이제 예전에 막 옷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돈 벌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 국가들이 이제는 기술력이 생겨서 조금 더 나은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인도가 계속해서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투자자들도 중국에서 돈 빼서 베트남으로 인도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IMF에서 나온 경제 성장률 발표치를 보면은 다른 국가들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2%에서 1%, 0%, 2% 이렇게 있는데 인도 혼자 지금 연 6%씩 고도의 성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성장하는 거랑 너무 비슷하죠. 인도를 좀 우리가 유망한 국가로 지켜봐야 된다. 이 25세 미만의 젊은 인구만 5억이 있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저기 영통 쪽에 가보면 인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두 번째가,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지금 수혜받는 국가가 멕시코예요. 멕시코, HP 이런 데들 지금 다 태국이랑 멕시코로 이전 중에 있다. 테슬라, BMW, 아우디 다 멕시코로 가고 있고, 멕시코의 자동차 공장들이 다 멕시코로 가고 있어요. 지금 기아차도 멕시코에다 지금 공장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기차로 계속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자동차를 공급받을 수 있는 망을 미국 내에다가 짓지 않고 멕시코에다가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줘야지 멕시코도 미국이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도 48%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의 최대 그 수입국은 중국이었었거든요. 근데 중국 벌써 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멕시코가 1위예요. 멕시코랑 캐나다, 바로 그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미국이 중국에 수입하는 비중이 2013년도에 19%, 20%, 21% 이렇게 거의 한 20% 정도를 가져가다가 지금 13%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니 지금 중국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 그 다른 곳에다가 수출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곳에 수출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다른 곳에서 또 수입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공급망이 다 재편이 안 돼가지고 물가가 잡힐 만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공급망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될 때까지는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2%의 물가 상승률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이제 현재 금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 중국 임금의 75% 수준이래요. 그만큼 임금이 싼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폴란드예요. 네. 폴란드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우크라이나 바로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벨라루스랑 러시아가 있어요. 폴란드가 이번에 나토 의장국일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폴란드를 엄청 밀어요. 이제 폴란드 있고 벨라루스 있고 러시아 있고 우크라이나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해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 가장 먼저 지원을 해준 국가가 폴란드예요. 바로 인접 국가니까 당연히 도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러시아가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근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돕도록 한 데가 나토고 나토 뒤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폴란드에다가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최신 무기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좋은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폴란드에 있던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냈어요. 뭐 그런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제 무기로 훈련받은 군사들만 있다 보니까 미국산 무기가 오면 조정을 못한다 봅니다. 근데 폴란드에는 소련제 무기가 많아가지고 소련제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보내주고 미국산 무기를 폴란드에다가 놔두는 그런 식으로 러시아가 더 이상 서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들 다 폴란드에다가 2차 전지 공장들이 폴란드에 지어지고 있어요. 유럽 쪽에는. 동유럽 국가의 새로운 공급망 역할을 폴란드가 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헝가리가. 폴란드, 헝가리가 그 2차 전지 생산 기지가 될 것 같고 근데 그 이유도 결국 인건비예요. 독일의 한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계속 기술 유전하면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세계 경제는 길게 보면 한 5년, 짧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 3년, 한 2년 이 시간 동안에 뭐 신냉전으로 가냐 마냐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패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달에 왜 터키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했다고 하면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던 국가가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 자료에는 안 담았는데 아마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알려드릴 텐데 또 다른 중요한 국가가 인도인데 인도에서 중동과 유럽으로 연결시키는 새로운 공급망을 미국과 함께 건설하는 그런 인프라 개발 사업에 동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IMEC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된 이상 이제 인도는 중간에서 실리 외교를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과 함께 힘을 합치는 그쪽으로 기운 걸로 이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전 세계 경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들로 관심을 갖고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국가들에다가 투자하시면 좋고 오늘은 이제 거시경제의 큰 흐름이 그 미생물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움직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